최근에 우리가 이번 동계 캠프 2월에 4번을 그냥 연달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꼭 살펴야 될 게 이게 이제 CES에서 나타난 동향이지만 사실은 최근에 과학 기술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갖고 아니 잠깐만. 이 산업별로요. 예를 들어 뭐 조선업에도 AI가 들어간다든가, 뭐 방산에도 AI가 들어간다든가. 좀 전에 로봇 아까 보셨지만 놀랍지 않나요? 어제 신문했죠. 깽깽이 로봇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아까 고전부 얘기 들으니까 등 위에다가 기관총을 다루면 그냥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와 반도체는 이제 안보의 영역으로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상임위를 초과하는, 다 넘어서는. 교육위도 이번에 AI 때문에 AI 교육해서 디지털 교육 이 문제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이게 무슨 경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해에 걸쳐서 전체 산업을 짚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배워야 될 때는 독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독일이 완전히 맛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왜 이렇게 돼 있고 독일의 과제는 무엇이 이게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뭐라냐면은 이번에 딥시크라고 또 AI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요거랑 패권 전쟁이랑 연결해 갖고 미중 간의 어떤 갈등 큰 그림으로 나올 거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강의하면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밤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다가 다 한 달 유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이게 정리되려고 하면은 4, 5개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면서 우리가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쫄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준비를 안 해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인 건 많지만 트럼프 정부가 시간을 우리한테 조금씩 주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뭐 될 거 어제 언론들 보셨죠? 그냥 뭐 큰일 난 것 같지만 또 밤새 지나갔더니 어이씨 쉽지 않은 모양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랬다가 또 반대로 또 세게 때리고 우리도 당할 순서가 된 게죠. 학교 다닐 때 짤짤이하다가 학생부 선생님한테 걸려서 학생부 앞에 쭉 줄 서 있으면 한 놈씩 들어가서 두들겨 맞던가 돈을 뺏기고 오던가 조인트 까지고 오던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개로 하여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내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안에를 잘 안 들어가 보시잖아요. 차 타고 다니까 하나 넘겨주실래요? 이게 원래 고깃집이 술로 돈 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의도 가격이에요. 여의도가 이게 3,000원. 근데 지금 웬만한 데서 6,000원, 7,000원 받죠? 술 좀 드시라니까. 좀 내수부양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변두리 가잖아요. 예? 도봉구 이런 데 가면은요. 이거 2,000원,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값으로 떨어져 유인하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은 동대문 운동장에서 제 IMF 이후 처음으로 거지 봤어요. 수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무원들 와서 끌어내요. 끌어내면 또 나오고, 끌어내면 또 나오고. 옛날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가짜 중국산 제품 팔던 사람은 이미 사라졌고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세종문화관 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커피집인데 900원이거든요. 줄을 쫙 씁니다. 이게 이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마트가 있는데 마트의 매대에 설 전에 물건이 없어요. 이런 데다 꽉꽉 채워놓잖아요, 사람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치 제가 제목으로 잡았지만 IMF 이후의 풍경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고용 문제가 우리 당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몇 번 보여드렸는데 12월 고용까지 업데이트된 겁니다. 가장 최신 건데요. 전체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빨간 게 제조업 일자리고요. 파란색이 청년 일자리입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 일자리 줄고 제조업은 뭐
뭐 조금 여름에는 늘다 겨울에는 주는 경우 계절성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일자를 보시면 저 위인데 실업률이 오랜만에 올랐고요. 실업자는 111만 명에서 17만 명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약자인 중졸 이하의 일자리들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이런 거 한 줄도 안 써요. 그냥 나쁜 거는 요만큼 줄여놓거든요. 그다음에 고용률은 유지가 되는 게 고용률은 일자리를 갖고 사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고용됐느냐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더 안 늘으니까 분모가 고정 내지는 줄으니까 일자리를 동일하게 유지해도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할 때 항상 고용률 최고치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돌아갈 때까지 고용률은 계속 최고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고령화의 영향이에요. 더 구조적인 거잖아요. 일용직 줄고 있고요. 어려운 거 잘 보시다시피 뭐 제조업 말씀드려 특히 건설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단기 경기 부양에 가장 중요한 게 건설인데 건설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일자리 중에서도 단기 고용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자는 명분에 있어서 추경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건설이라든가 도소매, 음식, 숙박 이 정도 이쪽에서 그나마 일자리가 좀 늘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그게 우리 당 지지율로 연결이 됩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죠. 뭐 가장 명절을 앞두고도 이거잖아요. 옷도 차도 먹는 것도 다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리고 이 새로운 AI 기술들이 오면서 우리나라의 서학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통계가 1,4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주식이 특별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리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도 트럼프 정부 출범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젊은 층과 중산층에서 일자리 안 좋은데 심리는 굉장히 안 좋은 뭐 이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봤는데 지금 어제 신문에 많이 났죠. 경총에서 조사했는데 경제학자 1.6이라고 나오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걸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취업자 수의 어떤 이 장기 빨간색이 트렌드인데 여기에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크게 이탈했다가 복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복귀가 안 되고 그냥 꺾인 거죠. 그럼 2018년, 19년에 여기서 보고 꺾였잖아요. 요 꺾였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2% 성장 사수한다고 해갖고 추경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매년 했습니다. 그때 촛불 다음에 매년 작지만 뭔가 액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때 탄핵할 때,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심리, 코로나 때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들이 돈이 있어도 무서워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고 내수들 다 나쁜 거고요. 작년 4분기가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안 했다는 거죠. 정부 수요가 제로 위에 가서 좀 붙어줘야 되는데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반기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은 하여간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게 전형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추경의 논리가 됩니다. 다음. 수출이 나왔죠. 엊그저께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0.3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출 계속 마이너스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도 우리나라는 이 하강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설날이 2월에 있었고요. 1월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비 올해 설날이 1월이니까 이만큼 주는 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근무 일수가 작년 1월 대비 4일이 줄었어요. 4일. 그래서 2월에 과연 늘어날 거냐?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가 계속 그나마 HBM 하면서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나가고는 있는데 모멘텀을 주는 게 보이고 있고요. 1월에서 보면은 심각한 게 지금 반도체 그나마 반도체하고 컴퓨터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결국 반도체 하나 남아 있다는 얘기죠. 요게 어제 여러분들 그 반도체 어제 토론회 했는데 이거마저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 어디서 물 들어오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반도체 AI에 있어서 지금 경쟁력을 상실할까 말까 하는데
법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52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는 국가 안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어, 어떤 참사가 오면 그럼 소비가 그러면은 이번에 그 탄핵 때문에 나빠졌다고 했을 때 참사들 오죠. 세월호, 대구 지하철, 이태원, 박근혜, 윤석열 탄핵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소비자 심리가 요만큼 저기 이제 한 90, 100 가까이 되다가 오면 확 줄어요. 언제 회복되냐면 통상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한국인의 분석 민간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3일 날 됐으니까 6개월 하면 5월 말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좀 소비 좀 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봐도 실제는 그건 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달 소비는 관성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관성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영향을 주면 파란색 이런 우리 경계에 대한 심리 그다음에 검정색 소득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와 소득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득과 관련된 진짜 본질적인 경제 문제가 되는데 바로는 안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랑 두 개를 합쳐보면 올 상반기 중에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더 중요한 거는 올해만 나쁘고 그럼 내년 2026년은 어떠냐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 인상하고 무역 정책 불확실성, 미국 세제 문제, 이민 축소 뭐 이거 각각의 경우 여기다가 더하기 이거, 여기다 더하기 이거, 여기다 이렇게 좀 누적을 한 겁니다. 놓고 보시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게 26년이 가장 나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출이 늘겠나요? 올해 25년도 하반기부터 그냥 내리꽂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이 중에 있는 것을 이게 다 했을 때 이거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뭐 섞어 놨을 때 한 이만큼쯤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더 나빠지면은 올해 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소비를 더 안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고 이건 학자들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이나 아까 고용 문제랑 다시 보면은 요 주황색이 20에서 34세고요. 파란색이 35세에서 54세요. 노란색은 우리 당의 지지층이 별로 뭐 아니었지만 하여간 그렇게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 당의 지지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가 좀 줄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일자리가 주는 결과가 이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30에서 39세가 민주당 후보가 30, 국민의힘 36이 됩니다. 요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언제부터인가 20대, 30대들이 되는데 이건 일자리와 연결돼서 시간이 경과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경과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야 뭐 항상 그렇다시피 뭐 이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쪽은 오히려 고령자층은 고령자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어요. 난데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전략 짜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지지층은 40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 세대에서 30대 초중반까지가 일자리를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국힘 후보한테 집니까? 요거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여야 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란 얘기죠. 다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트윗에 올렸던 거예요. 자기는 여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2008년 가만히 있고 센터에서 약간 자기는 왼쪽 레프트 쪽으로 가서 나는 약간의 좌파다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좌파가 계속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심이 여기서 일로 박았다. 자기가 우파가 돼서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뻥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왼쪽으로 간 것도 없고요. 이게 요거는 PC의 문제예요. 정치적 올바름 문제를 좌파 문제로 갔었는데 우리가 경제 문제만 얘기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저는 PC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랬잖아요. 트럼프의 공약을 놓고 그 다음에 해리스의 공약을 놓은 다음에 딱 가려놓고서 어떤 게 좋아 했더니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정책은. 그런데 우리가 경제 문제이지만
나이가 들을수록 PC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데칼코마니를 확 뒤집어 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은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중도가 여기 만약에 있었으면은 2008년에 이랬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이게 가다 보니까 중도가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중도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쪽의 인구 비중이 훨씬 많아지는 어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 번씩 우리가 좀 뭔가 한번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의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도 과연 중도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뭘 해볼까. PC 문제에 대해서 진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고태웅 전무가 계속 이제 새로운 기술 동향들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태봉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제가 찾아뵙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S를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S를 가기 전에 저희 증권가에서는 야, 국군이 쇠했다. 국장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바로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CS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다니면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CS를 다녔는데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압살을 당했다. 중국에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제가 이 나머지 절반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제가 CS를 본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 2025, CS 2025 교집합이 뭐죠? 2025입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중국의 결과가 CS 2025년도에 발의가 된 건데요. 중국의 테크 20대 기업 중에 참가한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두나 아니면 무슨 BAT라고 얘기하죠.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는 당연히 안 나왔고요.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사실 이 스마트폰 기업들도 안 나왔고요. 가전 기업에서 가장 크다는 하이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위권 밖에 있는 친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표 선수들이 다 나갔어요. 삼성, LG, 현대 다 나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안 나갔지만 모비스가 이제 나갔고요. 우리는 대표 선수가 다 나갔는데도 왜 이렇게 압살을 당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를 중국 제조 2025 10대 핵심 과제를 딱 지워버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주항공, 첨단 농업, 그다음에 태양광을 포함한 일렉트릭 파워, 뉴 에너지 오토모티브가 전기차입니다. 하이엔드 로보틱스, 로봇 분야, 기계 분야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AI입니다. 뉴 매트리얼 신소재죠. 그다음에 철도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 가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우리 지금 이제 한국도 조선업에서 추월을 당했습니다. 조선 쪽이나 고속철도는 아시는 것처럼 연장거리 42,000km 세계 1등입니다. 중국이. 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바이오죠. 이걸 만약에 중국 제조 2025라는 타이틀을 가리고 CS의 메인 토픽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대로 아마 고개 끄덕거리실걸요.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를 침공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때 시진핑이 12년도에 집권하고 나서부터 느낀 게 있습니다. 야, 러시아도 미국한테 당하네. 그래서 2015년부터 야, 소부장의 70% 이상을 자급자족하라. 2035년까지는 제조업 가장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제쳐라. 2045년까지는 미국을 꺾어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100주년이 되는 2049년도에는 글로벌 원으로 등극한다. 이게 중국몽입니다. 차이나 드림은 결국은 당나라 시대에 전 세계 GDP의 40%를 쥐락펴락하던 중국의 위상을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꿈이고요. 거기에 가장 밑그림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올해가 2025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내수 안 좋다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부도 어떻게 보면 세금에 의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휘청거리고 나서 아시겠지만 세금 징수에서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총투자, 소비, 그다음에 하나가 순수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삐걱거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가할 수 있는 GDP를 그로스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는 직접 돈을 꽂아넣을 수 있는 국방비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보면 고정자산 투자인데 이건 부동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산단이라는 것보다 결국 이제 테크센터라든지 이제 R&D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 중에 로봇을 훈련시키는 큰 학습장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어준 겁니다. 직접 꽂아주거나 아니면 무형자산 R&D 투자인데요. 이게 그 R&D입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어떤 뿌리들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얘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이게 국가가 꽂아놓는 R&D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를 시작할 때가 1.5조 위안, 약 300조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현재 2023년도 통계까지가 640조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여러분 640조면 우리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돈을 시진핑은 중국 힘들다. 10대 산업에 집중적으로 꽂아 넣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640조를 1년 동안 자양분으로 받아들인 10대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대한민국과 같겠습니까? 저희는 각 기업들한테 더 열심히 해라, 땀 흘려라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는 국가의 돈이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미국이 그러죠. 니네 우리 IP 베낀 거 아니냐? 우리 지적재산권 침해한 거 아니냐? 시진핑이 그렇게 해야죠. 이제부터는 독자적으로 간다. 그게 2021년도부터 얘기하는데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보시는데 다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5번에 딱 꽂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명의 천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전부 다 대한민국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혁신, 인재, 활력, 자극 이게 어떻게 보면 너드들에 대해 모티베이션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천인계획 193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1년치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개런티한다. 야, 삼성전자에서 3억을 받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9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27억 3년 동안.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매국노라고 막 저희가 막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도체 굴기 같은, 즉 중국에서 잘 안 되는 쪽은 미국, 유럽, 한국에 있는 석학들을 계속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총투자 중에 중국 정부가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목표 달성 3대 기초입니다. 5대 공사, 이거는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이게 무형자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할래? 중앙정부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31개 성을 재고 쥐락펴락하는 거죠. 어떤 지방, 어떤 지역이, 어떤 업계가, 어떤 기업이 할래? 다 국가가 지정해 줍니다. 이게 이번 CES에서 이 밸류 체인의 상당히 밑부분까지 탄탄하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자양분을 받은 애들이 이렇게까지 컸구나.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로켓, 고속철도, 로봇, 우주정거장이나 항공기, C919는 지금 시진핑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에어버스라든지 보잉 늘 수입에 있어서 역조 현상을 보이는 게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수입입니다. 밀항기를 독립하라는 겁니다. 계속 엔진도 챙기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전기차는 이미 세계 1등이 됐습니다. 2009년서부터 2023년까지 토탈 320조라는 한국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비아디가 세계 1등이 됐죠. 대한민국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아디는요 한 4, 5년 동안 공장 22개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계속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20년 넘게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14개 공장을 중국에 지었고요. 3년 동안. 그래서 80만 대, 90만 대 만들던 비아디가 이제는 400만 대 규모가 됩니다. 현대자동차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해외 공장 8개를 2년 만에 불과 지었습니다. 관세 회피하기 위해서. 걔들 속속 문 엽니다. 올해부터. 현대자동차도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굴기는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 왔던 과제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분이 이번에 CES에서 많이 투영되면서 사람들 놀라게 했죠. 이번엔 자동차가 현대기아도 안 나갔고요. 미국의 빅3도 안 나갔습니다. 중국 애들 판이었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동영상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제가 동영상을 사실 이때 틀려고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예. 이게 유니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이 유니티 로보틱스는 왕생생이라는 친구가 만든 회사인데요. 이게 MIT에서 로봇 치타라는 사족보행이 처음 나왔을 때 MIT의 논문을 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허접했어요.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스팟미니라는 로봇을 75,000불에 만들 때 10,000불 이하로 만들겠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피지컬 AI, 물리세계 AI 기반으로 육해공을 좀 막 넘나들죠, 애들이. 여러분, 여기다가 기관총을 달아놨다고 생각하십시오. 실제입니다. 기관총을 달게 되면 이게 산악부대에 있는 웬만한 부대원들보다 전투를 잘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피 안 흘려도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에 막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력 법칙, 관성, 마찰력, 원심력, 구심력 이런 것들 전부 다 이해해야 이 정도가 됩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중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저런 애들을 중국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약에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북부전구가 저들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통신체계 이런 것들이 이 로봇을 이 로봇독에 만든 겁니다.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자, 왜 타이어로드를 하냐면요, 이 무거운 물체도 들 수 있다는 페이로드, 이 위에다가 어떤 것도 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미사일, 박격포, 기관총 다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만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많은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AI적 요소가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유니티 로보틱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많이 긴장을 좀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전 유니티 로보틱스의 하드웨어를 사다 쓰자는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모터, 엔코더, 리듀서 같은 많은 부품들이요 고도화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MCU, 반도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제 종합적인 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조선업 세계 1등 되자마자 미국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던 이 항공모함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무인 잠수정은 지금 미국에서도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애들이 남중국해 한 100대 깔리면 과연 항공모함이 그쪽을 지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도 무인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저는 미국의 트럼프를 당선시켜준 러스트벨트의 거의 이 반대 개념이 인더스트리얼 커먼, 산업 공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이 코로나 때, 코비드 19 때하고 지금 중국을 이렇게 경계하느냐? 여러분, 마스크 하나, 백신 용기 하나 못 만들던 미국의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AI가 만약에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하는 능력이 전투력입니다. 국방력입니다. 여러분, 아까 유니티 로보틱스는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AI가 만약에 보편화되면요 저런 거 100만 대, 200만 대 대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저렇게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그러면 휴전선에 젊은 친구들, 이제는 몇 명 태어나지도 않는 친구들 일렬로 쭉 배치할 겁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이 로봇이라는 산업은 중요합니다. 자, 중국의 선불원, 먼저 부자가 되라가 대부분 연해 지역이죠. 여기는 우리나라 창원공단 규모의 6개 정도가 된 게 이 자주색 동그라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산업 공유지가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철도망은 이미 42,000km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굉장히 낮게 들어가고요. 소부장이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샤오미가 3년 전에 차를 만들겠다 얘기했습니다. 다 웃었어요. 야, 니네가 무슨 차를 만드냐? 2008년도 애플이 차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타이탄 프로젝트. 작년에 드랍됐습니다. 왜 2008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애플은 안 되는데 샤오미는 3년 전에 차를 만들겠다는데 차가 만들어졌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 인더스트리얼 커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중국은요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소부장에 대해서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미국이고요. 얘들이 결국은 막히자 우회 수출로, 즉 제가 보기엔 우회 수출로 삼은 게 멕시코하고 캐나다입니다. 이미 대미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멕시코 수출은 거의 몇 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야, 멕시코 내려 보니까 대부분 다 중국 애들 거 그냥 패키징만 해서 우회 수출하더라. 그렇게 막은 거거든요. 하여튼 중국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만드는 거 잘한다 치자. 걔들이 머리가 미국한테 되니?
여러분 이게 스템 박사입니다. 과학기술이나 공학 수학 분야의 박사급 인력들이 중국은 7만 7천 명이 양산됩니다. 1년에. 미국은 3만 9,900명인데요. 이 중에 인도 애들,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일본 애들 다 빼면 2만 3천 명 남답니다. 미국 애들 2만 3천인데 여기서 중국 애들 한 1만 명 된다고 쳐보시죠. 8만 7천. 이미 인재에서는 중국이 스템, 특히 기술과학 쪽에서는 과학기술 쪽에서는 압도적인 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문 수에서는 중국이 역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일 제가 의원님들한테 정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인구 2천만 이상 국가에서 압도적 2등이었습니다. 잘 해왔단 말입니다.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3단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2등까지 우뚝 섰습니다. 그때 중국이 19등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디지털 다음은 AI입니다. AI 2등은 누굴까요? 중국입니다. 압도적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도요. 국가로 봤을 때는 2등인데요. 아마 국민이나 아니면 내셔널리티로 봤을 때는 1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죠. 미국의 상위 20% AI 과학자의 국적을 조사한 겁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29%, 미국이 20%입니다. 근데 2022년 들어서 중국이 47%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AI 논문 보십시오. 전부 다 X 아니면 W가 있습니다. 왕 아니면 띵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타이탄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쫑이에요, 쫑. ZH. 다 중국 애들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논문은. 왜 그런지 아세요? LLM은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랭귀지이기 때문에 영어권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근데 비전, 모션, 로봇이 움직이고 결국 국방 무기들이 움직이는 이 모션이나 비전 쪽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잘합니다. 여러분 티안왕이라는 프로젝트 아시지 않습니까? CCTV 몇 천만 대를 가지고 13억의 인구를 감시 감독했던 게 티안왕입니다. 이미 비전은 얘들은 이미 안면 정보까지 전부 다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모든 논문이나 아니면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엔 모든 비전 담당 총책임자는 다 중국인들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고 지금 대한민국은 AI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하는 게 여러분 AI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뭔가 투자를 하실 때는 별로 주저함이 없으신데 보이지 않는 AI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주저하세요. 데이터 센터는요 우리의 뇌 피질에 의합니다. 뇌입니다, 뇌.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많은 모든 제조품들에 뇌가 빠져 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선택하겠어요? AI 시대는요 인간의 인지와 판단을 대신해 줍니다. 인지와 판단을 하는 게 뇌잖아요. 뇌가 없는 AI 물건들은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가 없어요.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AI의 3대 요소는 첫째, 알고리즘, 둘째, 컴퓨팅 파워, 세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그 알고리즘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만들었는지 중국이 만들었는지 인도가 만들었는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있는 애들도요 인도 애들 되게 많아요. 애매해요. 알고리즘은 누가 만들었는지. 자,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는 누가 압도적으로 잘하죠? 미국입니다. 반도체. 데이터는 누가 잘할까요? 제가 이번에 이거 세미나 한 100군데 넘게 다녔는데요. 다 물어봐도 거의 100%다 중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사회주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끝내주기 잘해요. 니네 데이터 다 내놔.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중국 인민 14억의 모든 안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스타디움에서 2명, 3명의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금은 엔드-투-엔드라는 새로운 방식이지만 V2 우리가 이제 투자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인프라가 자동차한테 도움을 주는 기술은 옛날 기술입니다. 굉장히 SOC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이건 옛날 기술이에요. 중국도 이 기술 가지고 자동차에서 지금 우한에 500대씩 다니는 게 다 이겁니다. 근데 얘들은요 월드와이드로는 작동이 안 돼요. 엑스차이나가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중국 공산당이 령도를 하죠. 야, 화웨이의 시스템을 갖다 박아. 그게 화웨이 인사이드카의 약자인 하이카입니다. 하이카. 화웨이 시스템을 자동차 양산차에다 인베디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슬라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라라고 영도를 합니다. 그게 월드와이드로 통용되거든요. 컨텍스츄얼 러닝이 됩니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얘를 미국에서 움직이는 차를 인도에 갖다 놔도 얘들은 자율주행이 됩니다. 근데 얘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도로에는 모든 정보를 다 중국이 관장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그래서 데이터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잘합니다. 1년에 2,600만 대에서 3,000만 대가 차가 팔립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지금부터 자율주행차 시작, 모든 자동차에 다 화웨이 시스템 박아. 그러면 1년에 3,000만 대가 자율주행 기능이 갖춰져 있는 정보를 개덜이하는 차로 다 바꿔집니다. 테슬라가 1년에 180만 대 아무리 팔아봐야 정보의 양에서는 얘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가 이 정보를 모으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트럼프가 도지위원회를 만들고 연방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를 차용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못 이겨요, 중국을. 자,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로봇이 이 로봇입니다. 유니티 로보틱스. 앞으로 미국은 얘들과 싸우게 됩니다. 지금 LIG 넥스원이 인수를 한 고스트 로보틱스도 국방 무기를 만드는 로봇 회사입니다. 중국 정부에 매각할 수 없으니 한국한테 파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믹스도 아시겠지만 달파 챌린지에서 만드는 로봇도 원래 달파에서 투자를 했던 게 빅독이라는 로봇 프로젝트입니다. 보스턴 다이믹스도 고스트 로보틱스 전부 다 국방 로봇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우방이니까 우리한테 판 거예요. 힘들어져서. 우리도 그 두 개의 걸쭉한 로봇을 갖고 있는데 AI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없이 껍데기만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자, 동수서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은 뭐냐면 이스트는 데이터입니다. 여기다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죠. 동부에선 데이터. 잘 살고 있는 연해 쪽에서는 굉장히 앞선 데이터들이 퐁퐁퐁 나오고 있죠. 상하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서부, 충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중부 쪽이나 이쪽 보면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 태양광이 얘들이 왜 이렇게 좋냐면요. 사막에 모래를 파게 되면 여기서 실리카 모래가 나옵니다. 11.9이라고 해서 99.99개면 11개죠. 그죠? 99.9999 11.9의 실리카 모래가 땅을 파면 나와요. 지방정부 땅 파면 돈 나옵니까? 돈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아무리 만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리카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퍼서 전기로에다 갖다 붓고 보글보글 끓이게 되면 거기서 인곳이 나옵니다. 그게 폴리실리콘입니다. 근데 그 태양광은 전기는 어디서 얻죠? 사막에서? 태양광 패널을 엎어놓으면요 사막에서는 어마어마한 발전이 됩니다. 공짜로 전기로를 끓여서 공짜의 모래를 긁어다가 끓인 게 폴리실리콘입니다. 자, 그래서 서부의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 서부는 클라우드 센터를 대량으로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그 막대한 전기는 다 태양광으로부터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토의 균형 발전에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국방에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아까 했던 기관총을 얹고 있는 로봇이 똑똑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매우 똑똑해지는 중국 군용 로봇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는 뭐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하여튼 중국하고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옵셋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야, 중국 애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무인으로 맞서 싸운다. 이번에 팔란티어라는 회사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면 야, F-35 수천억 들이는데 돈 이렇게 쓰는 거 미친 짓이다. 대량으로 드론 군단을 육성해라. 이겁니다. 한 대에 몇 천억씩 하는 제트기가 예를 들면 드론 몇 대 에어싸여가지고 폭파당한다. 굉장히 큰 손실이죠. 자, 그래서 리플리케이터라는 게 뭐냐면 복제라는 뜻입니다. 복제. 앞으로 중국군은 어떻게 했냐면 한 모함에다가요 구멍을 딱 파서 마치 벌집처럼 만들고요. 그다 드론을 수백 대를 설치하고요. 쭉 항모가 이동하고 나서 거기서 드론 군단이 나옵니다. 편대를 이뤄가지고 집단으로 날아다녀요.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얼마나 효과적 전쟁인지 보셨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팔란티어가 주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라라는 게 미션입니다. 자, 결국은
뭐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AI 지배력 강화를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으르렁거려도 국방에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AI에 압도적으로 중국에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모든 뭐 여론을 막론하고 가장 앞에 서 있는 아젠다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을 불러서 너 싱가포르 매출이 미국 매출보다 크더라. 싱가포르이 그렇게 다 많은 AI 소모할 이유가 없는데 의심스러워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딥식 문제도 우리가 보이는 암페어백 몇 개 썼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위에는 중국 정부가 모은 거대한 GPU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V3까지는 그렇게 만든 거고 R1에서 저는 보기에는 그 정도로 넣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80억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R1 쪽으로 진화되면서 이때 V3 단계는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AI 육성하려고 거의 팔도 다 걷어 제꼈습니다 지금. 자, 기업주도 미국과 정부주도 중국 누가 이길 거냐?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차용했다. 뭐 이런 거입니다. 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앞으로 AI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CES를 가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게 중국 제조 2025 10년 전에 과제로 지정했던 부분이 이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이번 CES 메인 토픽 중에 겹치는 부분만 제가 놨고요. 자, 이미 첨단 선박 1등 먹었죠. 철도 1등 먹었죠. 뭐 신재료는 여러분이 2차 전지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중국 수출이 역조가 나는지 대부분 다 머티리얼을 다 중국에 수입합니다. 빈 부분은 소비자 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CES에 안 나온 거죠.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와서 보시면 다 공교롭게 겹칩니다. 이 결과가 이번 CES 전 시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야 중국 되게 많다, 되게 중국 잘하네 이지만 제가 느끼기는 이 10년 동안 얘들의 땀과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야 이번에 중국 되게 무서웠어라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인터넷 플러스라고 2015년도에 중국에서 가장 높은 아젠다로 세웠던 게 인터넷 플러스였죠. 이것 때문에 고속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아진 겁니다. 인공지능 플러스가 24년 3월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것만 보십시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과 경제, 사회, 국방의 심층적 통합을 가속화한다. 국방이 들어갑니다 여기.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꽂을 수 있는 돈은 국방비입니다. 미국도 달파하고 나사가 모든 핵심 기술을 선도합니다. 우리는 국방과 연계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자, 그래서 미국이 되게 치사하게 굴었어요. 야 중국 니네 제발 CS 좀 얼씬거리지 마 좀. 12월까지 비자의 90%를 거부합니다. 이번에 갔을 때 약간 좀 어눌했던 게 뭐냐면 현지인 채용을 많이 했어요. 중국 애들이. 설명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눌렀는데도 4,800개 기업 중에 1,339개가 중국입니다. 제발 좀 오지 말래 하는데도 가요. 자 드디어 CES로 왔습니다. 참 저 친구 말도 많다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CES에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저희한테 두려움으로 느껴졌고 CES의 메인 띠이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아까 딱 하나 봤던 동영상 어떻게 이 로봇이 이 험난한 지형들을 이렇게 잘 극복하고 가지? 이게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왜냐? 피지컬 로우, 물리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AI는 물리 법칙을 모릅니다. 자 이번에 45개 토픽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CTA가 딱 찍어준 게 있습니다. 자 AI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맞춰 디지털 헬스. 근데 이거는 컨슈머 일렉트리시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 메인 테마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디지털 헬스. 그리고 AI가 접목된 디바이스로는 가장 전시하기 용이한 게 디지털 헬스입니다. 그 다음에 비클 테크 앤드 어드밴스드 모빌리티. 여러분 자율주행은 로봇의 초석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만 있으면 로봇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이쪽인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테크놀로지,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얘가. 자 이거는 뭐 학술 세미나 역시도 이런 아젠다였고요. 자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제가 하나로 딱 표현하면 AI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없어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도 고생하는 게 이거. LG전자도 엑사원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요. 네이버도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국가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은요 태릉선 수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체육 안 됩니다. 인구 5,170만에서 생활체육 얘기했다가는 삼성전자, LG전자 되는 규모도 이번에 SK도 어제 뭐 저희 회사 찾아와가지고 한참 애로를 호소하고 갔어요. SK만 하더라도 AI가 제일 중요하다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GPU 하나가 지금 6천만 원입니다. 하나가. 작년에 테슬라라는 기업 하나만 14조를 들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 근데 대한민국 보니까 이번에 2030년까지 3조를 쓰겠다? 택도 없습니다. 정말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3조면요. 3조 나누기 6천만 원 해보십시오. GPU 몇 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돈 아끼다가 다음 판을 다 엎어버리게 됐습니다. AI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CTA가 찍어준 게 모빌리티, AI, 디지털 헬스 세 가지였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번에 주제가 커넥트, 살브, 디스커버, 다이브인데요. 이것만 외우셔도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커넥트, 인간과 기술을 결국 연결한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클라우드하고 엣지. 여러분 클라우드하고 엣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안 보이는 이유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클라우드는 그 GPU를 가지고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랭귀지를 막 넣어줘도 처음에 이게 뭐야 라고 패턴을 막 이해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거구나 하는 순간 엄청난 속도가 나요. 그게 우리가 디지털 뉴딜 정책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돈을 제일 많이 꽂아 넣은 데가 라벨러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라만상에다 다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호등은 파란색, 주황색, 뭐 화살표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전멸돼라는 거를 인간이 점점 더 타이핑 쳐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요 보고 나서 지가 깨달아요. 이 변화가 보니까 색깔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시간별로 바뀌어가네 순서는 뭐네를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오토 라벨링이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 게 사람이 좀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처음에 어느 정도 수준 지나면 탄력이 붙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수십 조짜리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으면요 얘가 계속 연산을 내요.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 따지면 뉴런과 시냅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냥 기억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옛날 생각났다가 옛날 초등학교 때 기억났다가 뭐 이런 겁니다 다. 근데 그게 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똑똑해져요. 근데 이게 지금 2조개, 3조개까지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냐 안 좋냐고 똑같은 게 미국이 몇십 조씩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 매우 똑똑해지고요. 우리가 2030년까지 3조 투자하면요 그냥 유치원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릉선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대한민국 뇌를 하나 크게 갖다 놓고 이 뇌에서 너네 갖다 써라 이 개념이 맞다는 겁니다. 삼성 뇌, LG 뇌, SK 뇌, 뭐 이렇게 뇌 하게 되면 다 유아의 뇌예요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기서 지금 미국이 하도 뇌가 크다 보니까 다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국가가 딱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야 걱정 마. 그걸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통째로 갖다 박아놓고 니들 와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홍 대표님 제일 잘하시는 게 그런 거 플랜 짜시는 거예요. 야 민간 기업 들어와. 니네 나중에 약해질 때는 어떻게 내가 지분 구조를 해서 돌려줄 테니까 지금 일단 투자해. 메릿 줄게. 인센티브 줄게. 다 들어와. 그러면 지금 가장 목마른 게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삼성 들어오고 LG 들어오고 다 들어와. 그러면 얘들 제일 급한 게 이거기 때문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커넥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컴퓨터에다가 엣지 컴퓨터는 뭐냐면 자동차 한 대, 로봇 한 대에 다 엣지 컴퓨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애들도 왜냐면 이 큰 뇌에서 지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 연결되는 게 뭘까요? 통신입니다. 통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다 42,000개 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연결시켜줄게 그겁니다. 큰 컴퓨터를 미국에 갖다 놓고 전 세계에다가 수출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산 로봇 미국을 침공해요. 근데 만약에 통신이 중국에만 있으면 될까요 이거? 반대의 경우 미국이 예를 들면 전 세계에다가 미군을 뿌려요. 통신이 연결 안 되면 이 로봇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뇌와 작은 뇌가 통신으로 연결된다. 그게 AI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그게 커넥트. 살브는 도대체 왜 커넥트를 하냐? 문제를 풀려고, 인지 판단을 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인간의 능력 범위를 확장하고요. 처음으로 인간이 인류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도구의 인간이었죠. 근데 단 한 번도 무인화 혁명은 없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무인화 혁명입니다. 이거는 인지 판단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신산업이 타동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산업이 지금 이 활력을 잃은 게 AI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풍덩 빠져들어라 AI에. 그렇지 않으면 승자가 다 먹는다. 실제 그러고 있죠. 지금 미국, 중국이 다 먹고 있습니다. 3위를 두고 독일, 일본, 한국, 뭐 프랑스 다 뛰고 있는데요. 1, 2위와는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3등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정도의 갭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이걸로 하고 있죠. 무인화 혁명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집약적 산업이고요. 승자에게 데이터와 인재가 집중됩니다. 대한민국 인재들 다 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AI 교수였는데 1억 연봉 받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파가 왔는데 11억을 준다 그랬대요. 떠났습니다. 아까 중국의 천인계획도 마찬가지. 193 프로젝트. 한국에 똑똑한 인재가 있으면 9배 줄게. 안 가고 100입니까 이걸? 다 떠났단 말이에요. 다. 현대자동차에 제가 계속 니네 자율주행 안 되면 다 말아먹는다. 빨리 준비해라. 인재가 없대요. 못 구한대요. 매일 공고를 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자 이거 보십시오.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만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자 텍스트 사운드, 의원님들 중에 챗 GPT하고 대화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대화 말로 마이크 뿅 누르고 야 챗 GPT 하고 얘기해 보신 분 한 분 딱 계시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는 정형 데이터일까요? 비정형 데이터일까요? 제 스피치. 예? 비정형입니다. 왜냐하면 사투리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혀가 짧으면 좀 말 못 알아듣기도 해요. 그래서 음성 인식이라는 게 지금까지 인식률이 70% 8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요. 전후 문장을 가지고 제가 말을 아무리 이상하게 해도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식률이 99%예요. 그게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인 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스피치 투 텍스트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 다 속기사들이 막 쓰거나 이렇게 타이핑 쳤지 않습니까? 이제는 딱 눌러놓으면 100% 인식이 됩니다. 매우 쉬워진 시대예요. 자, 근데 인간의 언어, 저희가 그래서 갤럭시만 하더라도 동시 통역이 되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기계의 언어로 트랜스레이트 해주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코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야 이제는 테트리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죽게 세팅해서 프로그램 좀 짜줘봐 하게 되면 정말 쫙 나옵니다. 지금 그냥 마이크 눌러놓고 테트리스 프로그램 짜줘, 대신에 뭐는 빨간색으로 하고 뭐를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1초도 안 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이 텍스트 사운드 2개의 감각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에이전틱 AI입니다. 야, 미국 나 CS 가야 되는데 라스베가스까지 비행기표 끊어주는데 제일 싼 걸로 몇 월 며칠 며칠에 갈 수 있는 거 하게 되면 예약이 돼요. 이게 에이전틱 비서형 AI입니다. 나중에는요 제 개인정보 다 알고 제가 비가 올 때 어떤 통기타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지까지 얘가 다 알면 비가 오네요 주인님 늘 들으셨던 그 음악 틀어드릴까요? 얘가 먼저 제안합니다. 이게 허라는 영화에서 나온 사만다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죠 AI하고. 이게 이 사운드 텍스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죠 로봇? 울퉁불퉁한 지면을 이해해야 사전에 바퀴가 휠 넥타입은요 바퀴를 잠금을 할지 풀지도 순간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걷다가 굴렀다 걷다가 굴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끄러지면 제동을 걸어야 돼요. 전부 다 AI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비전, 모션, 이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로코모션 플래닝, 패스 플래닝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터치, 테이스트, 스멜, 바이오메트릭,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는 감각이 다중감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에 다 장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보다 뛰어나질지 아닐지. 이 다중감각을 이해하는 게 센서입니다. 센서. 이 센서에서 0과 1의 데이터가 나오고 이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었어요.
근데 창신 반도체 같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애들이 반값 메모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캐시카우가 많이 허물어질 겁니다.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 NPU, FPGA 이런 애들이 전부 다 AI 반도체입니다. 얘들은 다 파운드리어가 필요해요. TSMC. 대한민국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추론과 클래시피케이션, 러닝 전부 다 여기서 합니다. 이게 되고 나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전부 다 종합해 봤더니 이제 뭔 좀 알겠어.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게 된 게 GPT입니다. 오픈 AI가 갑자기 22년 11월 31일 날 드디어 인간 세상을 이해했어 라고 딱 내놓은 게 챗 GPT예요. 근데 봤더니 뭐야 이거 엉뚱한 얘기가 막 나오잖아.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나오잖아. 한국말은 못하네. 이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그거를 reinforcement learning, 인간이 강화해 주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한국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1년 동안 우리가 가르쳤더니 굉장히 똑똑해졌어. 자, 그래서 디바이스 안에 쏙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스마트폰, 노트북 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노트북, AI 스마트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럼 얘하고는 계속 제가 대화하는데 통신이 끊겨도 가능합니다. 그게 스마트폰, PC, 노트북, 메디컬 디바이스, IoT,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대한민국의 주력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더 큰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해봐야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조가 안 되고요. 스마트폰 해봐야 800조가 안 돼요. 자동차는 전후방 연관 산업 다 합치면 6,000조입니다. 1년. 자율주행처럼 다 바뀌었을 때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을 못한다. 이건 고스란히 시장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지컬 인바디드 AI, 피지컬 AI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로봇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로봇이 모든 걸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애플이 시총이 1위가 됐나? API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는 다 다운받아 쓰죠. 로봇은 나중에 이제 뭐 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봇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아세요? 로봇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고 나면 우리가 언팩 딱 하자마자 로봇이 딱 나오죠. 전기선 뿅 연결하고 나면 눈을 딱 뜨면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돈을 벌까요? 행위를 다운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형 걸레질.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정성껏 바닥을 닦아주는 그 압력과 그 어떤 시네루라고 이게 누르는 거를 한국에서 고도로 학습을 시켜요. 네. 학습을 시켜서 결국 이렇게 닦는 거를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평생 5만 원. 여러분 다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앞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액션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액션 토큰. 자, 그래서 피지컬 인바디드 AI가 오토노머스 베이클, 로보틱스, 언맨드 에어리얼 베이클 이게 이제 우리도 국토교통부가 2035년부터 로드맵에 파일럿 리스, 즉 파일럿이 없는 UAM을 허용해주겠다고 이미 국토교통 로드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AM에 4명, 5명이 아니라 이제 6명, 7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럿이 없으니까. UWS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언맨드 웨펀 시스템, 무인 무기.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에 이제 북한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죽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비디오로. 저 친구들 죽는 걸. 여러분 우리 젊은이가 이렇게 되게 만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선택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게 피지컬 인바디드. 저는 자동차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쪽이 얼마나 분야가 큰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여기보다 몇 배는 크다. 6,000조보다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게 로봇입니다. 모든 공장에 얘들이 들어가고 산업 생산성은 끝내주겠죠, 얘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도인데요. 제가 이걸 왜 CS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그래프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도대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너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곳곳이 블랭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생각을 못하는데 아무리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자본시장에서도 미래 먹거리 너네 가지고 있니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삼성 너 미래 자신 있니?
저 AI는 좀 자신 없는데. 야, 너 네이버, 너 디지털 시대는 최고였잖아. 제 돈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가. 이게 전부 다 지금 AI 쪽에서 다 발목이 잡혀요. 그리고 이게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서 일단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 건 뭐냐면 10분 더 해도 됩니까? 그래요? 아까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하도 오늘 뭐 누굴 불러다가 뭐 좀 잔소리 해주신 날은 아니신가요 오늘? 자, 그러면 다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LLM, LXM이라고 보통 부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은 가운데 랭귀지가 들어가 있죠.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이 동화책 읽어주는 것부터 우리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곤충 동안 보면서 곤충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랭귀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크롤링한다. 다 긁어 모아서 이걸 학습한 게 챗GPT입니다. 파라미터가 1750억 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지능이 생겼어요. 자, 근데 멀티모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텍스트, 사운드에서부터 다중 감각이 있죠. 이제 터치. 이 터치라는 건 로봇이 파지,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멀티모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음에 나올 제너레이티브 3 로봇은 이런 겁니다. 피아노를 치는 예를 들면 손여름이 막 피아노를 쳐요. 핑거링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합니다. 막 쳐요. 와, 이거 어떻게 따라해? 악보도 없는데. 그럼 로봇은 그걸 보고 있어요. 핑거링을 다 기억해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칩니다. 이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공개할 로봇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27자유도입니다. 우리 손가락은 DOF라고 그러죠. Degree of Freedom. 27자유도를 22자유도로 원래 11자유도예요. 지금 로봇 중에 제일 자유도가 센 게 손가락이. 그러니까 둔탁해요, 손가락이. 근데 앞으로 나올 로봇은 핑거링이 22자유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워.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피아노를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멀티모달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중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게 나온 지가 22년 11월 31일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멀티모달이 나왔어요. 라지 액션 모델로 가게 되면 모든 제조품이 지능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액션이에요. 움직이는 애들, 자동차, 로봇, 무기, 장갑차, 탱크 이런 데가 지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래도 진화가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까? 야, 세상을 좀 알아야 돼 얘는. 이걸 모르니까 아까 그 로봇은 정말 대단한 로봇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나서 다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쟤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냐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내놓은 게 가장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번에. 라지 액션 모델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시켜주는 툴을 개발했구나. 이거 하고 나오고 나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우리도 한번. 근데 이거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딥식이 나왔죠. 딥식. 와, 딥식 보니까 미국처럼 저렇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가능하네. 저 정도까지는 일종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자, 그러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 여러분, 페이페이리라는 교수 아시죠? 이미지넷을 만든 미국의 인공지능의 데모인데요. 중국인이에요. 75년생이니까 비록 젊은 교수입니다.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생물학적 진화와 AI는 동일하다. 원시 지구에 해저에 있었던 생물들은 눈이 없다. 근데 빛에 가까이 오고 시각 지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능이 고도화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I도 처음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 말밖에 못했는데 비전이 딱 생겨요. 세상을 보니까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건 뭐지? 궁금해졌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지능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월드 모델입니다. 시각에 지능을 넣어라. 그럼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토큰이라는 걸 갖다 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 토큰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인공지능이 알아듣게 할 때 토큰을 딱 붙이면 인공지능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토큰.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얘기했던 프롬프트는, 즉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야, 로봇, 저 토스트기에 있는 식빵을 옆에 있는 흰 접시에 내려놔가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태셋 날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암묵지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얘기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있죠. 맥락, 컨텍스추얼 러닝이라는 게 맥락 이해라는 건데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한테 저기 토스트에 있는 식빵 갖다가 옆에 있는 접시에 옮겨놔.
제 명령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찾아보세요. 로봇이 움직일 때 일단 식빵이 먼저 알아야죠. 근데 토스트에 식빵이 구워졌더니 노릿노릿해져서 색깔이 변했어요. 상식이 있어야 만약에 흰색에다가 바탕은 무슨 고동색이 돼 있는 게 식빵에다가 알고 있었는데 꺼멓게 탔어요. 그럼 식빵 아닌가요, 얘는? 그러니까 식빵의 변화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 때 장애물을 회피해서 거기까지 가라는 거의 숨겨져 있죠, 그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서 식빵을 놔야 되는데 이제 식빵을 잡아야죠. 파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파지. 그럼 식빵을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스러져요. 그러면 식빵이라는 제품은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잡아야 부스러지지 않고 놓치지 않는가도 알고, 이게 파지법입니다. 그럼 식빵이라는 녀석에 토큰을 몇 개를 붙여야 돼요? 식빵은 어떻게 생겼다. 얘는 타면 색깔이 변한다.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파지법도 붙여놔야 돼요. 이게 월드 모델입니다. 모든 사물에다가 이런 미닝을 토큰화시켜서 붙여놓자가 월드 모델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그겁니다. 삼라만상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다 지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월드 모델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다음 장. 자, 이게 제가 이번에 고민하는 핵심 도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제조업 시대가 만약에 AI와 결부가 됐다. 그러면요, 이 외원을 이루고 있는 게 피직스 물리적 법칙들입니다. 너무너무 AI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야, 중력이 달라지면 왜 제동거리가 달라질까? 노면 상태에 습기가 차면 왜 더 미끄러질까? 왜 수막이라는 게 형성돼서 물이 안 빠져나가면 미끄러질까? 이런 것들을 AI에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을 시켜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량의 데이터,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직스라는 엔진을 가지고 극복을 하고요. 이 안에 내원은 빛의 성질입니다. 빛의 굴절, 왜곡, 산란, 반사 이런 것들을 캘리브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 트레이싱, RTX라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 극복하기 어렵지 이거, 내가 이거 고쳐줄게, 내가 바꿔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뛰어들어. 이게 이번에 엔비디아의 상술입니다, 상술. 근데 이게 테슬라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물리학자, 왜 최근 들어 AI 들어와서 기초과학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R&D 예산 삭감은 너무너무 뼈 아픕니다. 기초과학, 물리학자들,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 이과 계통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끊겼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제일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CES의 핵심, 피지컬 AI. 야, 물리 세계는 어렵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니네 다 들어와라. 그랬더니 디바이스 만드는 애들, 부품 만드는 애들, 자동차 만드는 애들 다 들어와서 이거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된다가 이번 CES의 핵심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꼭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AI. 여러분 힘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